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몇 페이지냐면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256페이지 내용을 할 차례예요. 오늘 여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별 파트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별 파트 중에서 제일 좀 최근에 다루고 있는 어려운 파트가 이제 요즘 에너지원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면은 별은 빛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라는 것이 바로 빛을 내는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력 수축 에너지는 물질이니까 물질이 모여서 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물질은 질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즘? 가즘이라고 쓰면 될까? 질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질량의 위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별의 윗부분에 있는 것, 별의 중심 부분에 있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별의 중심에 많은 질량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중심의 질량이 바깥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그 중력으로 수축되는 것이 이제 별의 탄생할 때 가장 큰 에너지 기여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별의 탄생 시에 빛이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하는 그 처음 스타트 에너지가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그러니까 처음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별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언제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력 수축 에너지는 언제나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원시별, 여기에서 원시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대략 뭐 지난 시간에 예전에 이제 별의 진화라는 파트를 배울 때 원시별이라고 얘기하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0K 이상일 때 바깥으로 이제 빛을 방출하게 돼요. 이게 중심부가 1000K라고 해서 바깥 부분까지 1000K는 아니에요. 별은 언제나 중심부의 온도가 높고 그 높은 열을 주변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표면은 온도가 낮다. 대신 그렇게 저렇게 중심부의 온도가 1000K 이상이 되면은 그 아이는 그때부터 가시광선이라는 걸 방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니까 저것을 이제 원시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여기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중심부의 온도, 별의 내부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소 핵융합을 시작해요. 우리 이제 고등과학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통합과학, 고1 과학에 우주 최초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온도가 하강해요. 하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주 최초의 시간에는 빅뱅이라는 것이 있었죠. 빅뱅 꽝 터지는 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빅뱅이라는 것은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부피 팽창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소모. 왜? 주변에서 끌어당겨다가 이제 막 늘려주는 아이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부피 팽창을 하려면 갖고 있는 에너지, 근데 그게 열 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온도가 쭉쭉쭉쭉쭉 내려가게 되는데, 우주 최초의 순간부터 대략 한 38만 년,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한 146억 년 정도 되는데, 근데 38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높았었던 온도가 높은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300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전자는 가볍고 원자 핵들은 중간에 이제 둥둥둥 떠다니고 다닐 때 이때 전자가 달라붙게 돼요. 요 둘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하나는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데 300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네, 정전기적 인력은 말 간단해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 끌어당겨진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 끌어당겨진다. 근데 이제 원자 핵과 전자의 무게를 생각해 보면 전자가 훨씬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핵에 전자가 달라붙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로 인해서 무엇이 탄생이 되는 거냐, 무엇이 탄생되는 거냐면 원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가 형성되면 원자에서 분자가 되는 것이고 분자들이 이제 물질이 되는 거죠. 네, 이때부터 물질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질 형성 시작.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3000도 이상에서는 전자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질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고체, 액체, 기체로 나뉘어요. 네, 고체, 액체, 기체. 그런데 이 상으로 이 고체, 액체, 기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원자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들로 분자들이 이루어지고 분자들로 물질이 이루어지니까 그 물질들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온도가 3000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예, 원자 핵과 전자로 나뉘어진 네, 요게 조금 더 크게 전자로 나누어진 여기가 조금 예, 영역이 그러네.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플라즈마 상태라는 물질로 변하는 거죠. 플라즈마 상태. 그러니까 3000도 이상이 되니까 그 수소 핵융합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1000만 K 이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3000도 이상이 되니까 다 원자 핵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전자들은 그 안에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고 원자 핵들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수소 핵융합, 수소 원자 핵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딱 까놓고 보면은 얘네들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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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예요. 아까 전자랑 원자 핵이랑 달라붙는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달라붙기 쉬운 애들이에요. 다른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수소 원자 핵들은 같은 성질이란 말이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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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저렇게 네 마리나 같은 아이를 이제 뭉치기 위해서는 우주가 또는 별이 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아이들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압력이 필요한 것이다. 요것이 그냥 엄청난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압력, 엄청난 에너지, 뭐 요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소 원자 핵들도 1000만 K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애들을 융합을 시킵니다. 다 붙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자잘한 숫자들 뭐 이런 것들은 물리나 화학에서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구과학 원 수준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면 되냐? 아, 4개의 양성자가 뭉쳤구나. 자, 그런데 그 양성자들이 일부가 중성자가 되면서 질량이 조금 줄어들었구나. 그 줄어든 양만큼 네, 뭐 이는 MC 스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물리에서 따지는 거고 자,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4개의 양성자가 2개의 중성자, 2개의 양성자로 변하는 동안 질량이 줄어든다. 자, 그때 줄어든 질량으로 인해서 별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된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뭐
뭐 그냥 세부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 수소 핵융합의 종류에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별표해 주세요. 요게 이제 최근에 어렵게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요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그게 PP 반응이고요. 태양이 질량이 2배 이상이고 예, 이게 CNO 순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아이들, 2배 이상인 아이들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을까라고 따져보면은 네, 이게 그냥 표시로 써 있죠. 1800만 K 이하, 1800만 K 이상 네, 써 있잖아요. 별은요, 기본적으로 질량을 갖고 있는 만큼 에너지를 발산해요. 별은 질량이 그냥 에너지예요. 질량이 크면 온도가 높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별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질량이 기반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별의 질량이 크다라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밑에 그렇게 크게 써져 있지 않아요? 위에다 적어 줍시다. 태양은요, 네,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K예요. 1500만 K. 그러니까 고3, 수능, 모의고사 보는 사람들은 이런 수치들을 좀 기억해둬야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양은 PP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PP라는 것은 양성자가 이제 영어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양성, 액티브, 포지티브라는 표현이거든요. 포지티브. 그러니까 포지티브. 그러니까 PP가 양성자와 양성자들이 이제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도움 없이 양성자들끼리만 결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CNO 순환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질량이 크니까 네, 탄소나 질소나 산소와 같은 물질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밑에 밑줄 그으세요. 탄소나 질소나 산소는 촉매 역할만 한다. 우리가 화학을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았어도 촉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에는 크게 관여를 안 해요. 근데 주변 아이들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비유를 해볼까? 순환이라는 표현에서 순환버스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이건 얼토당토 않은 예시인데 우선 따져보면은 질소라는 아이도 탄소라는 아이도 산소라는 아이도 순환버스가 서는 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자, 버스가 돕니다. 버스가 도는데 수소가 탔어요. 또 수소, 다음 정거장을 지나니까 수소가 또 타요. 수소가 타고, 또 수소가 타고, 수소 몇 마리 탔어요? 수소 2마리 탔어요. 자, 그렇게 또 철컥 지나가요. 수소 1마리 또 타네. 네, 그리고 수소 또 타네. 이렇게 타는 동안, 네, 이렇게 탄소나 질소나 산소를 지나는 동안 수소들이 계속 결합을 하는 거죠. 1마리 타고, 1마리 타고, 1마리 타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소가 4마리 뭉치게 되면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헬륨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이것은 네. 그냥 간단하게 탄소나 질소나 산소가 이 수소들이 모일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그러니까 에너지 생성률 자체는 오른쪽이 그러니까 CNO 순환 반응이 더 커요. 에너지 효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그래서 PP 반응은 네, 굉장히 양이 적게 일어나고 CNO 순환 반응은 네, 그 에너지 효율이 크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은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좀 관건이 되는데요.
이렇게 써볼까? 색깔을 붉은색으로 좀 써보고, 어, 네. 지금 여기에서, 여기 교차점 있죠? 여기가 1800만 K예요. 응? 이렇게 쓰면 오해하니까. 1800만 K. 밑에 그려놓은 게 이제 PP 반응. PP 반응 보시면은 에너지 생성은 제일 빨리 되지만 낮은 온도에서도 되지만 온도가 높이 올라가도 여기 가로축이 온도거든요. 이제 여기는 세로축은 에너지 생성량. 근데 PP 반응은 온도가 올라가도 그냥 고만고만해요. 도와주는 아이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CNO 순환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환 반응 낮은 온도에서는 안 일어나요. 낮은 온도에서는 이제 열차가 돌지 않지. 버스가 돌지 않지. 그런데 높은 온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CNO 순환 반응의 양이 더 많은 거죠. 왜? 열차가 빨리빨리 돌면 손님이 빨리빨리 탈 수 있으니까 헬륨이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그냥 봐주셔도 좋아요. 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요 포인트예요. 우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로 나오는 문제들이 우세. 그럼 과연 우세라는 건 뭐냐? 우세는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 더 잘 일어나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안 일어난다? 1800만 K 이하에서 요 구간이 있습니다. 자, 문제 구간, 요 구간, 그리고 오른쪽 구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네, 여기가 PP고요. 밑에가 CNO예요. 그러면 이 반응을 살펴보았을 때 PP 반응만 일어난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물론 여기 왼쪽에 이 구석 너무 온도가 낮은 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갓 주기혈성으로 올라간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소 핵융합을 할 때 PP 반응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보통 그런 거는 문제에 나오지 않고 네, 태양을 예시로 많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태양이 1500만 K라고 했잖아요. 여기 정도 수치예요.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태양은 1500만 K. 그러니까 태양은 PP 반응도 하고요. CNO 순환 반응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 반응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하냐라고 해요. 어느 게 더 우세하냐, 어느 걸 더 많이 하냐 라는 표현이 지금 왼쪽에 우세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네, 태양은 분명히 PP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CNO 순환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 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요즘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질량이 태양의 약 2배 이상인 별들이 PP 반응 안 일어난다? 라고 하면 그 질문은 틀리는 질문이에요. 네, 요런 반응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우선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그 뒷장에 먼저 요 포인트를 해볼게요. 별의 내부 구조, 이거 다음 장인데요. 별의 내부 구조를 이제 이야기할 때,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하면, 파란색으로 좀 바꿔보고,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에너지를 생성을 하죠? 네. 에너지 생성, 무슨 과정으로 하냐면, 수소핵융합으로 해요. 그 수소핵융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누구? PP, 그리고 CNO. PP랑 CNO예요. PP라는 것은 앞장에서 넘어온 거. 자, 요거의 기준이 태양 정도인 아이랑 태양 질량의 2배인 아이랑 질량 2배인 아이랑 그리고 온도로 그 결론을 치면은 1800만 도 이하인 아이랑 1800만 도 이상인 아이랑 요 아이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지. 근데 밑에 잠깐만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 질량에 따른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밑에 보시면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이렇게 써져 있고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은 별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요게 이제 PP 반응, CNO 순환 반응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숙이 알아둬야 될 건 이런 거예요. CNO 순환 반응이라는 것은 온도가 이 1800만 K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요 반응은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 그러니까 온도가 모든 것들을 결론 짓는다는 거죠. CNO 순환 반응은. 그래서 이 포인트 때문에 내부 온도가 높아요. 내부 온도가 높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 1800만 K 이상인데 그 정도 온도면은 내부 온도가 당연히 높은 거긴 해요. 자, 요 내부 온도가 높다라는 초점 때문에 이제 별의 내부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 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부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별의 외부와 내부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외부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별의 내부는 중심부 영역이라는 것, 그리고 전달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달이라는 포인트로 가보면은 에너지 전달, 에너지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근데 전도는요, 고체에서 전달하는 거고요. 물체를 타고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건데,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별에는 고체가 없죠. 온도가 워낙 높으니까. 아까 뭐 플라즈마 상태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네, 플라즈마 상태라는 것은 온도가 3000도 이상이 되는 건데 별은 다 기본적으로 3000도 이상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남은 건 유체. 유체라는 건데 유체는 뭐 따지고 보면 액체나 기체, 액체와 기체. 근데 별은 다 기체가 대부분이겠죠. 자, 그때 물질의 도움이 없이 빛과 같은 전자기파로, 그러니까 빛은 물체가 없어야 전달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빛이 공기 중을 통과한다, 빛이 물 속을 통과한다 라고 얘기하면은 어디가 더 전달 속도가 빠르냐, 전파 속도가 빠르냐? 네, 공기예요. 공기보다는 진공. 그러니까 빛은 물질이 없어야 잘 전달돼요. 근데 둘째, 대류라는 것은 네, 물질이 직접 이동해요. 자, 이런 거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거죠. 자, 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물질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다. 물질이 대류한다. 네. 밑에 적어 줍시다. 중요한 건 밀도 차에 의해서 물질이 순환한다. 순환한다. 네. 그리고 그 물질이 순환하는 것이 별 내부의 온도차가 굉장히 클 때, 이것을 이제 어려운 단어로 이제 네 글자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이것을 온도 경사라고 해요. 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두 개 중에 솔직히 누가 큽니까?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아이,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인 아이. 네, 당연히 질량이 2배 이상인 아이가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에서도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아이가 온도 그 크기가 작게 묘사가 됐고요. 질량이 태양 2배 이상인 별은 크게 묘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온도는 누가 더 높을까? 라고 하면은 여기 왼쪽 뭐 잘 보일까? 이 왼쪽이 이제 1800만 K 이하의 온도를 갖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인 별이 1800만 K 이상의 온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높은데 이 질량이 2배 이상인 별은 크기가 커요. 크기가 크다 보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근처까지 전달이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경사를 따져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요 그래프가 인용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의 핵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핵에서부터 거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로축은 온도인데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크기가 원체 크다 보니까 네, 온도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게 온도차가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식을 만큼 식었어. 그러니까 온도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쪽에서는 온도차가 심하니까 대류하는 층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이 온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움직이지 않아요. 물질이 움직임이 좀 둔해지고 빛이 뚫고 나가야지만 되는 층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복사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아이는 온도가 비록 1800만 K 이하, 그러니까 질량이 2배일 때보다 온도는 낮아요. 대신 이 아이는 작으니까 우리 그 붕어빵 생각해봐요. 붕어빵 안에 온도 물론 겨울에 한겨울에 먹으면 뜨겁지. 근데 이제 붕어빵 갓 나온 붕어빵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안에가 충분히 뜨거워져 있잖아요. 그게 붕어빵이 뭐 예를 들어서 사람 몸만하게 컸다라고 하면은 붕어빵 속에 뜨거워봤자 겉에까지 뜨거워지지 않아요. 근데 붕어빵만큼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달궈진 열이 충분히 바깥에까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들이 그런 예시예요. 이 핵에서 비록 네, 파란색이라 잘 안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네. 이 핵이 비록 뜨겁다 하더라도 뭐 1800K 이하지만 뜨겁다 하더라도 크기 자체가 작으니까 주변에 충분히 온도가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랑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네, 비교적 먼 거리까지 온도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대류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복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온도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말이 헛나왔어요. 그리고 바깥에 가면은 이제 우주랑 맞닿게 되잖아요. 그때 갑자기 온도가 훅 떨어져요. 훅 떨어져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래와 위에 온도 차이가 크네. 그래서 물질이 움직이는 정도가 더 큰 거지. 그래서 가장 바깥의 층에서는 네,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질량이 작은 아이들은 안에 복사층이 있고 바깥에 대류층이 있는 것이고, 이 대류층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의 표면에 뭐 쌀알무늬가 있다든지 뭐 흑점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등등 펼쳐지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질량이 태양 2배 이상인 별에서는 저런 쌀알무늬와 흑점 같은 것이 아예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물질이 막 순환하면서 대류를 일으키지는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PP 반응과 CNO 반응, 그리고 별의 내부 구조,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가 각각 복사층, 대류층을 갖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그리고 안에 CNO 반응, CNO 순환 반응을 하면서 별의 대류층, 복사층 이런 순서를 갖고 있는 질량이 태양 2배인 별, 이렇게 나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주계열성을 이야기했지만 주계열성만 이야기하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주계열성 다음에 진화 경로를 갖고 있는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거성이라든지 또는 초고성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네,
수소가 모두 핵융합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는 거죠. 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있느냐? 네, 기본적으로 주계열성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별의 내부에 있는 모든 수소를 다 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외부로 이제 펼쳐져 나가는 에너지들이 없는 거지. 그래서 별은 수축해요. 수축하면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네, 헬륨은 약 몇 정도의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1억 K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면 헬륨 핵융합을 할 수가 있다. 네, 아까 수소는 1000만 K, 헬륨은 1억 K. 네, 이 정도로 이제 높은 높은 온도에, 높은 열 에너지 수준에 도착해야지만, 네, 그때서야 핵융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온도, 고온이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온도는 몇 개 없어요. 수소 핵융합을 하는 거 1천만 K,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 1억 K, 그냥 굉장히 몇 억도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기억해 둘 만해요. 규소가 처리된다는 온도는 30억 K. 그러니까 별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중력 수축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수치가 30억도보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중력 수축이라는 것이 이제 별이 자기 이제 기본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데, 그 기본적인 에너지로는 규소 핵융합밖에 못하는 거지. 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온도가 30억 K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제 진화할 때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중심부에 수소가 모두 사용되고 나면은 이제 중심부에 헬륨만 남게 돼요. 또 안 보이네. 중심부에 헬륨만 남게 돼요. 그래서 헬륨이 수축하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수축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 온도가 올라가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3천만 K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천만 K. 그러면 그거 주변에 조금 있는 아이들은 수소 껍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수소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껍질 각자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3천만 K라고 하면 그 주변은 그래도 1000만 K는 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 수소 껍질이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바깥에 있는 층들은 팽창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성 이후의 단계에서는 내부와 외부의 반응이 다르니까 내부는 수축하고 그 외부는 팽창하는, 자꾸자꾸 내부와 외부가 분리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압력은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 내부는 수축하고 외부는 팽창하고 점점 하다 보니까, 네, 반지름은 커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져요. 그러니까 중심부는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바깥이 너무 먼 거지. 그래서 바깥에가 너무 머니까 온도가 낮아져서 적색 거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이 마지막 단계에서 내부 구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계라는 것은 핵융합 반응이 모두 끝났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260페이지, 261페이지에 펴서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런 여러 단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물론 암기가 이제 전제로 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네. 수소가 핵융합해서 헬륨,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 탄소가 핵융합해서 산소, 산소가 핵융합해서 규소, 규소가 핵융합해서 이제 철. 이렇게 순서대로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고, 온도도 1000만 K, 1억 K, 20억 K, 20억 K, 30억 K 이렇게 점점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우선 간단하게 선생님은 수소, 헬륨, 탄소, 그래서 수류탄 이렇게 외워요. 수류탄. 네, 수류탄.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저렇게 외우게 시키냐 이렇게 가끔씩
예, 내부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외울 수 있는 거는 외워놔야 돼. 그리고 질량이 이제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이제 6개의 층이잖아. 이거 수류탄 누가 던졌어?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은 수류탄은 네, 산에서 규철이가 던졌어요. 이렇게 외워요, 저는. 수류탄 상교철, 수류탄 상교철. 수소 핵융합, 헬륨 핵융합, 탄소 핵융합, 산소 핵융합, 규소 핵융합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철까지. 이제 철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별이 낼 수 있는 최고치 온도 35K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원소는 만들어내지 않고 이제 폭파되게 되는 거죠. 그게 초신성인 거고.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몇 번째 페이지를 풀어주시면 좋겠느냐라고 하면 네, 265페이지가 있습니다. 265페이지 10번 하고요. 14번 요거 두 개만 좀 풀어볼게요. 푸시고 나면 말씀해 주세요. 네. 다 했어요. 네. 저도 다 했어요. 네, 라이브리 반가워요. 네. 네, 같이 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질량이 다른 두 주계열성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살펴보시면은, 가 보면은, 여기는 핵이 주변에 복사를 하고 있네.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네, 핵이 주변을 다 데피고 있다. 그러니까 작다. 요 복사층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작은 규모이다. 네. 그리고 주변에 핵이 있는데 그 주변에 온도가 막 주변에 막 펼쳐져 있지 않아요. 주변에 충분하게 따뜻하게 하지 못해요. 그 얘기는 주변이 이제 큰 규모라서 그렇다. 음. 네. 그러니까 질량은 당연히 나가 더 크고요. 중심부의 온도
큰 규모를 갖고 있으니까 질량이 커서 중심부의 온도 나가 높다. 니은 맞고요. 진화 속도, 질량이 크면 빨리 성장하고 빨리 죽어. 진화 속도는 누가 더 크냐? 네, 나가 더 커요. 그래서 옳게 비교한 건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요거 그림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구성원소의 비율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이론적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별의 탄생 직후, 네, 여기가 중심부예요. 중심부 살펴보시면은 누구의 비율이 높습니까? 네, 수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중심부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죠. 그래서 점점 수소 헬륨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 헬륨이 전부를 차지해. 헬륨 100%야. 수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수소 핵융합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가는 아직 이제 별이 막 태어났을 때고, 가나 시기가 이제 점점점 수소 핵융합을 하는 시기, 그리고 나까지도 이제 중앙에 수소는 남아 있으니까 헬륨 핵융합, 그 수소 핵융합 하는 시기. 근데 이제 다는 수소가 없네. 수소 핵융합을 안 하네. 그러니까 이 시기 이후부터 거성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기억, 가나 시기는 주결성 단계이다. 맞는 얘기고요. 나에서 다 시기에 별의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성으로 진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으로 진화. 근데 지금 나는요, 아직 수소의 양이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다, 이 사이는 아니고요. 다 이후라고 교정해 주시면은, 네, 니은이 맞는데 나다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 시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심 핵에서 중력이,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것은 중심 핵의 크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중심 아래쪽이 이제 중심 방향이에요. 자, 중력이라는 건 잡아당기는 방향. 그리고 내부 기체 압력, 요 얘기가 이제 핵융합이에요. 핵융합으로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는 압력. 근데 안 하잖아요. 수소 핵융합을 안 하니까 중력이 더 커서 쭈그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더 커진다. 중력 자체가 더 커지는 건 아니라 비교해서 더 커지는 거지. 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체 탐사, 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요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 포인트 잘 짚어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외계 행성계. 왜 찾습니까? 라고 따지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외계 생명체, 외계인이 있을까? 외계인은 어떤 존재일까? 그런 지적 호기심 때문에 뭐 수천조, 뭐 나라의 예산 전체를 통틀어서 써도 못 쓸 정도로 전 지구적으로 그런 예산을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수하게만 세상을 바라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여러분들 아바타 보셨을 거예요. 아바타. 그러니까 아바타가 이제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 뭐 감정적 교감, 뭐 나비족과 환경, 뭐 이런 포인트로 감싸서 그렇지, 사실 이 주된 흐름으로 보자면 굉장히 폭력적인 영화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스토리가 그거예요. 지구가 망해. 지구의 환경이 망했어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서 돌아다녀.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땅 좋은데 여기 침투하자. 나비족 포섭해서 싹 죽여버려. 여러분들의 그 동심을 파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주된 흐름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외계 행성계 외계 생명체 탐사라는 게 그거의 연장선이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왜 저걸 조사할까? 우리 지구인이 살만한 행성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포인트를 생각해 주시면 좋아.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성의 조건이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누가 살기 위한 조건? 지구인이 아닐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구인은 무엇이 있어야 살아요? 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죠. 물이 필요하고요. 그것도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산소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얘네 두 개가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뭐 그리고 먹을 거? 뭐 이거는 점점점 자라날 거고 물이 있고 산소가 있으면 생명체도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 생명체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주변에 이제 고기를 먹는다든지 또는 풀을 먹는다든지 이게 주변 생명체를 먹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곳에 가면은 이제 물이 있고 산소가 있는 곳에 가면은 주변에 먹을 게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밑에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외계 행성은요, 별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을 이제 외계 행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행성 자체에는 빛이 강하지 않다. 그래서 망원경이 진짜로 극도로 발달되지 않으면 별을 직접 보진 못하죠. 현재도 외계 행성 그 자체를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어요. 2021년이죠. 2021년. 예, 올해 가을에서 겨울쯤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는 것이 이제 갑니다. 슝 출발을 해요.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예, 지구 표면에서 이제 그 관측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고 있는데 망원경이 이제 우주망원경이죠. 우주망원경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관찰을 시작할 텐데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는 것이 어떤 우주망원경이냐? 이 아이는 적외선 망원경이에요. 적외선 망원경. 그러면 적외선이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 그 별 파트 제일 초반에 온도와 파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어요. 온도와 파장을 살펴보면은 적외선 굉장히 온도가 낮은 아이들을 파장하는 방법, 그 낮은 아이들을 어, 적외선을 내보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요 아이로 해결 보겠다는 거예요. 적외선 망원경으로.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쏘아지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행성을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게 적외선을 탐지하는 망원경을 보내는 거죠. 저것도 이제 망원경 기술이 이제 극도로 발달해야지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이제 살펴보면은 관측할 수 없는 게 행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성은 관측 못하고 별을 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건 다 별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시선 속도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피트 도플러 효과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도플러 효과라는 건 이제 오른쪽에 적혀 있는데 소리랑 빛과 같은 아이들은 파동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파동이 가까워지면은 짧아지고 멀어지면 길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데 뭐 저기에 있는 그 그림을 설명해 주자면은 뭐 구급차나 뭐 경찰차 그런 차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면 소리가 굉장히 점점 크게 들리고 그리고 멀어질 때는 소리가 작게 들려요. 자, 이거는 원래 당연한 거예요. 가까운 건 크게 들리고 멀어지는 건 작게 들리는 거 이건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요. 뭔가 다르죠. 다가올 때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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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점 짧아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 짧다라는 것은 소리 자체가 커진다. 이 성량이 크다. 뭐 사람을 비유할 때 성량이 크다. 뭐 소리가 높다. 뭐 이런 거랑 좀 다른 거죠. 이 파장이 짧아지는 건 소리가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소리가 크다라는 게 아니라 소리가 높다. 그 사이렌 소리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지. 그리고 삐뽀삐뽀가 멀어질 때 구급차가 삐뽀삐뽀가 멀어진다. 구급차가 멀어질 때 그러면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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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었던 게 삐뽀 삐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소리가 훅 낮아지죠. 다운되는 것처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파장으로 보자면 이제 이런 거지. 관측자는 이 지구에서 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이 방향 한번 여러분들도 적어주세요. 요쪽 방향, 요 방향이 시선 방향이에요. 그리고 별이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시선 방향의 속도, 시선 속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선 속도가 플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이제 별이 가까워지는 것은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속도가 크다 작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둘의 공전 속도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내가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 플러스, 내가 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한테 오고 있다 그럼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뭐 ABCD라고 해볼까? B 케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쪽으로 멀어져 가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오른쪽에 써 있죠? 파장이 길어진다.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진다.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파장이 긴 파장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기가 베이스 파장입니다. 이게 베이스예요. 기본 파장에서 멀어지는 방향 쪽으로 이동하죠. 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D 케이스, D 마지막 네 번째 방향에서 기준 파장에 비해서 얘는 가까워지잖아요.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까워질 때는 파장이 짧아진다. 이걸 파장이 길어지네 적색편이, 파장이 짧아지네 청색편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행성을 바라보는 겁니까? 별을 바라보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망원경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별을 바라볼 때 별이 멀어질 때가 있고 가까워질 때가 있네? 그럼 행성은 어떻게 되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게요. 아이고, 책이 떨어졌네. 시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소 한두 번쯤은 타봤을 거예요. 자, 시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시소를 크게 해볼까? 시소가 보통 두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여기에 사람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 문제는 이거야. 사람을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어쨌든 이 사람은 가벼운 사람. 그럼 무거운 사람이 탈 때 여기 1번, 2번 어느 자리에 앉을까? 무거운 사람이라면 2번 자리에 타야 되겠죠. 좀 가까이 타야 이 가벼운 사람과 시소를 마주 탈 수가 있죠. 네. 무거운 사람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까? 통통 통통 땅땅 땅땅.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사람은 이 시소의 중심에서 가까이 타야 되는 거고 가벼운 사람은 멀리서 타도 되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이 저런 케이스를 생각해 주시면은 무거운 사람이 내려간다? 그럼 가벼운 사람은 올라가야 돼요.
그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중심에 있는 그 시소 중심이 별과 행성의 관계로 살펴볼 때 이런 케이스로 바라봐 주시면 돼요. 무거운 별, 가벼운 행성, 그리고 요 아이가 공통 질량 중심. 량 중심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있는 행성의 공전만 많이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곳에 공통 질량 중심이라는 게 있죠. 마치 시소 타는 것처럼 얘가 올라가면은 얘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요. 중심별이 B 케이스에서 중심별이 멀어지니까 행성은 가까워져요. D 케이스에서 별이 가까워지니까 행성은 멀어져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거, 별 바라본 거예요. 별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별이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은 뭘까? 네. 다시 시소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개미가 앉았다고 사람이 막 움직일까요? 아니요. 적어도 가벼운 사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같이 진짜 가벼운 아이들은 가벼운 생물들 같은 거 뭐 나뭇잎 났다고 사람이 훅 내려가고 훅 올라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는 그 존재가 충분히 그래도 무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무거운 사람을 흔들 수 있다. 무거운 별을 흔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그 자체는 뭐냐면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이게 기본 조건이라는 거지. 행성의 질량이 커야 별이 흔들릴 수 있다고요. 네. 행성의 질량이 커야 별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우주망원경이 진짜 우주망원경이 이제 발달되기 전에는 저렇게 그 지상에서 별빛이 막 앞뒤로 파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네.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나타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2009년 이전에는 대부분 이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무슨 이야기냐? 얘는 식현상. 식현상을 주로 관찰하려고 하는 아이들이라서 네,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음. 우주망원경 이름하고 어떤 걸 주로 관찰하지? 라고 하는 포인트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요거 쭉 밑줄 긋고 별표해 주세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수직일 때는 관측 불가능하다. 이건 뭐냐? 내가 보는 방향에서 내가 여기가 지구고 이게 시선 방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별이 흔들리고 있는데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거에 반대에 이제 행성이 막 흔들거리고 있어요. 행성, 별.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네, 공전 방향.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수직이야.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앞뒤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360도 어느 방향이든 돼. 근데 수직만 안 돼요. 저것만 아니면 관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지구처럼 작은 행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게 왜 한계점이 되냐면 지구처럼 작은 행성이 아니다. 그러면 큰 행성이라는 거잖아요. 큰 행성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커요. 왜? 질량이 크니까. 중력이 크다. 중력이 크면 뭐가 잘못됐냐? 일단 살기 힘들지. 중력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게도 많이 나간다는 걸 의미하고 움직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인들처럼 이렇게 2m, 뭐 180, 뭐 160 이렇게 커지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고 있는 생물체 자체가 굉장히 작은 아래로 땅딸막한
그런 생명체들만 주로 살아갈 수 있겠죠. 물론 지금보다 하체가 더 발달돼야 저 행성에서 살 수 있는 거고, 뭐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행성 그 자체에 있는 생물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식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식현상이라는 것은, 네, 뭐 요거는 좀 간단해. 일식과 월식, 뭐 특히 일식 같은 면에서는 달이 지구가 바라보는 방향의 태양을 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성이 별을 공전을 하면서 행성이 별의 앞부분을 가리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주기적인 밝기 변화, 이거 행성의 공전 주기. 공전 주기. 네. 행성이 공전을 할 때 이제 주기가 여기 이 앞을 가리고 있어요. 그럼 조금 지나서 또 앞을 뭐 너무 극적으로 그렸어. 어디 있냐? 지우개가 여기 있다. 자, 행성이 또 앞부분을 또 가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앞부분을 가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요렇게 요 타이밍이 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앞부분을 가리는구나. 그래서 별의 밝기가 감소하는구나. 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반지름이 크다라는 거. 반지름이 크면은 더 깊이 내려가겠죠. 가리는 영역이 많으니까. 그래서 밝기가 많이 감소되네? 그럼 찾기가 쉽지. 그리고 식현상이 일어날 때 행성의 대기를 통과할 때 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어. 뭘 찾으면 좋을까? 아까 지구인이 찾을 만한 거, 네, 산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밑줄 긋고 별표해 주시면 좋아요. 공정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한 경우.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도플러 효과는 90도만 아니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90도만 아니면은 앞뒤로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뒤쪽에 요 식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별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오른쪽에 살짝 그려볼게요. 지구 있어요. 별이 있어요. 지구, 별. 그 사이에 정확하게 행성이 지나야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릴 때 별을 굉장히 크게 그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이냐? 거의 점으로 보이죠? 행성은 더 작은 점으로 보일 거야. 걔가 거의 진짜 나란해야지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정궤도면이 만약에 이렇게 기운다라고 하는, 어이구, 쏘리, 이렇게 기울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야. 별이 지나고 있는 별을 돌아다니고 있는 행성이 이렇게 가로로, 그러니까 나란해야지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것은 뭐 딴 거 없어요. 내가 별을 바라보는데 그 별빛이 어? 가려지는데 더 밝아 보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먼 천체가 있어요. 이걸 배경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중심부에 이제 별이 하나가 지나갑니다. 이 아이는 지나가는 별이에요. 이 아이를 중심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배경별을 두고서 중심별이 지나가. 그러면 사실 우리가 무언가 가로막았어요. 근데 별을 가로막았어요. 그럼 별빛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생각하면 어두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중심별은 질량이 충분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빛은 중력이 큰 아이한테 꺾입니다. 꺾일 수 있어요. 굴절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 천체 배경별에서 나가는 별빛이 구부러져서 다시 지구로 들어온다는 거지. 그게 한 방향이냐? 한 방향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아이도.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아이만 굴절될까? 위쪽에도 아래쪽에도 뭐 위아래 뭐 상하 좌우에 있는 불빛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배경별의 빛이 더 밝아지는,
먼 천체, 배경별의 밝기가 더 밝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별 찾는 겁니까? 행성 찾는 겁니까? 행성 찾는 거잖아요. 음, 행성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케이스를 행성이 있는 케이스를 좀 생각해 줘야 돼요. 만약에 중심별에 행성이 공전하고 있다면 중심별의 질량뿐만이 아니라 행성의 질량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행성이 있는 위치에서 네, 이렇게 피크, 그러니까 증폭, 그러니까 별빛이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단점이 아, 내가 그러니까 먼 천체 배경별이라고 하는 아이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중심별이라고 하는 아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그 앞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안 해요. 그냥 한 번 지나가고 끝.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것을 관찰할 때 그 배경별이라고 하는 아이를 계속 관찰해야 돼. 항상 관측해야 돼. 그러니까 보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발견해낸 그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도플러 효과, 두 번째 식현상,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외계 행성계를 촬영하고 있는 거죠. 직접 촬영하는 방법은 왜 많이 못 썼다? 네. 별은 어둡기 때문에 적외선으로 관측해야 된다. 그것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가면 이제 여러 행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음. 자, 우리가 이제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데 뭐 점점점 생명체를 발견하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 지구인들이 바깥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에 발견된 게 이제 누구냐라고 하면은 네, 도플러 효과. 근데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쏘아 올린 거, 식현상을 주로 관찰하기 위해서 네,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네, 보냈다. 네. 근데 이제 케플러 우주망원경도 어떤 현상, 식현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식현상은 굉장히 한정적인 조건이에요. 어, 별을 중심으로 행성이 공전할 때 거의 나란할 때만 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별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여기 오른쪽 밑에 써 있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 하는 포인트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이야기들은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뒤쪽에 문제를 좀 풀어봐 주실 건데, 몇 번째 페이지를 풀어보시느냐? 네. 7번 문제하고요. 9번 문제. 앞에 하나 더 할까? 네. 6번. 6번, 7번, 9번 요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네. 네. 네, 같이 살펴볼게요. 그림가는 어느 외계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제 이 중심별을 바라볼 때 행성이 그 앞을 지나가니까 별빛이 다운되게 돼요. 음. 행성이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가리는 면적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고, 가리는 면적이 크다라는 것은 이제 A 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가리고서 별빛이 약해지는 값, 그 값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네, 기억 맞습니다. 둘째, 나에서 밝기가 감소한 시간. 감소한 시간이라는 것은 가로 규모예요. 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요 지점, 가려지기 시작하는 지점이고 여기 지점, 완전히 가린 그 시간을 이야기해요. 자, 지금 왼쪽에서 그림을 시작해 보면은 여기를 스몰 a, 여기 스몰 b라고 하면은 스몰 a가 여기 위치예요. A 위치. 스몰 b가 여기 위치입니다. 요런 케이스를 잘 생각해 봐 주세요. 이제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겉보기 밝기가 이제 스물스물 내려가고 있는 거. 요런 포인트를 다 기억을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밝기가 감소한 시간, 여기부터 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행성이 중심별의 뒷면을 지나냐? 아니에요. 앞면을 지나가니까 가리는 거죠. 자, 행성의 밝기가 추가돼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성은 밝기가 거의 없다. 자, 지금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행성의 공전궤도면과 거의 나란할 때만. 그래서 행성이 중심배로 가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둘째, 7번에 가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는 별 A 앞에 별 B가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별 A의 빛이 다운돼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간 피크점을 그리고 있죠. 자, A의 밝기 변화는 B가 중력이 크기 때문에 빛을 끌어당겨서 그 렌즈처럼 굴절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줘야 될 거는 A의 빛이 밝기 변화하는 거냐, 또는 라지 B 별이 밝기 변화를 하는 거냐, 그런 포인트를 잘 캐치해 주세요. 이거 앞뒤로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 문제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을 낚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걸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자, 니은. 나에서 스몰 a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완전하게 겹쳐져 있을 때, 자, 라지 a와 라지 b가 관측자의 시선 방향 일직선상일 때, 네, 가장 많이 굴절시키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고요. 디귿. 나에서 B, 피크점. 요렇게 올라간 피크점은 어디에 행성이 있는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 B 주위에 행성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 요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몰 b, 피크점은 라지 b의 행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아니, 쏘리. 라지 a의 행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라지 b의 행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틀린 거.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가와 나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자,
가는 식현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는 도플러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가는 별빛의 밝기 변화. 네. 식현상은 밝기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누가 주로 캐치하죠? 네, 케플러 우주망원경. 우주망원경. 그리고 나는 여기 보이죠? 지상에서 관측하는 거. 지상에서 관측하는데 별빛의 파장 변화를 주로 이야기한다. 요것을 잘 구별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는 별빛의 밝기 변화 맞습니다. 나는 행성과 별은 공통 질량 중심을 서로 공전한다. 자,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해볼까? 여기 공통 질량 중심으로 별과 행성이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죠. 별은 다가오고 있으면은 행성은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 시소가 한쪽 편은 내려가고 한쪽 편은 올라가듯이. 네, 물론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서로 공전하고 있는 건 맞죠. 이거 색깔을 구분해주고. 자, 디귿. 가와 나 모두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방향이 수직일 때. 자, 수직. 수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밑에 잠깐 그려보면은 우리가 보는 방향과 행성의 공전 방향이 수직. 요런 상태일 때 가립니까? 식현상 나타나요? 아니요. 파장 변화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관측할 때는 나란할 때, 수평할 때는 쓸 수 있지. 수직과 수평은 완전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다. 그래서 물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 1단원 전체 그리고 3단원 절반 넘게 살펴봤죠. 3단원 이제 절반에 3분의 2 정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6월 평가 있잖아요. 네. 그때 전까지 고생 꽤나 하시겠어요. 음. 녹화는 멈출 거예요?